2004년 4월 8일 밤 11시 20분, 비가 그친 직후에 종로 3가 편의점 앞에서 500억 원대 자산을 관리하던 자산관리사 정도윤 씨가 마지막으로 포착되었습니다. 약혼녀를 차량에 남겨둔 채 편의점 안으로 들어가는 모습은 CCTV에 분명히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결제를 마친 그가 문을 나서는 순간 화면 밖에서 다가온 한 남성과 부딪히며 골목 방향으로 이동하는 장면이 끝이었습니다. 이튿날 아침 그가 맡았던 대형 고객 2명이 예정된 상담을 위해 회사를 찾았을 때 직원 누구도 정도윤 씨의 위치를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한밤중 편의점에서 마지막으로 포착된 사람은 결국 그날 단 한 번도 회사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실종 수사가 시작되자 폭력배 개입설, 회사 동료와의 갈등, 그리고 약혼녀의 보험 가입 사실까지 각기 다른 방향의 단서들이 동시에 떠올랐습니다. 종로 한복판에서 사라진 이 자산관리사, 그는 정말 폭력에 연루된 것일까요? 아니면 실종 이전부터 쌓여온 또 다른 문제가 그의 삶을 조용히 뒤흔들고 있었던 것일까요? 여기는 실종탐사대입니다. 흐릿해진 사건의 조각들을 다시 펼쳐 당시 무엇이 있었는지 차분히 살펴보겠습니다. 성급한 결론 대신 남아있는 사실만을 따라가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도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여러분의 관심은 잊힌 기록이 이어지는 중요한 기반이 됩니다. 종로 3가 편의점 앞. 그날 밤은 평범했습니다. 37세 자산관리사 정도윤 씨가 약혼녀를 차에 남겨둔 채 음료를 사러 들어갔습니다. 정도윤 씨는 대형 자산관리 회사에서 6년째 근무 중이었고 500억 원대 고액 자산을 담당하는 핵심 인력이었습니다. 최근 몇 달간 대형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면서 사내에서 주목받고 있었습니다. 회사 내에서는 그를 차세대 리더로 보는 시선이 많았습니다. 동료들 사이에서도 정도윤 씨는 성실하고 꼼꼼한 사람으로 통했습니다. 고객들과의 약속을 어기는 법이 없었고 서류 하나도 빈틈없이 처리했습니다. 약혼녀 한유진 씨는 34세 보험대리점 세일즈 매니저였습니다. 그녀 역시 업계에서는 실력을 인정받는 인물이었습니다. 3년째 같은 대리점에서 근무하면서 꾸준히 실적을 올렸고 고객들로부터 신뢰를 받았습니다. 두 사람은 6개월 전 약혼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보기에 잘 어울리는 커플이었습니다. 둘 다 금융권에서 일했고 성실한 성격이 비슷했습니다. 결혼 날짜도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저녁 식사를 마치고 귀가하던 중이었습니다. 평범한 하루였습니다. 정도윤 씨가 차를 세우고 편의점으로 들어갔습니다. 한유진 씨는 차 안에서 휴대전화를 보며 기다렸습니다. 편의점 CCTV에는 정도윤 씨가 음료 코너로 걸어가 캔 음료 2개를 집어 계산대로 향하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직원은 그가 특별히 서두르거나 불안해하는 기색이 없었다고 기억했습니다. 오히려 평소 손님들과 다를 바 없었다고 진술했습니다. 결제를 마치고 비닐봉투를 든 정도윤 씨가 출입문으로 걸어갔습니다. 하지만 문을 나서는 바로 그 순간 화면, 가장자리에서 한 남성이 빠르게 다가왔습니다. 두 사람이 부딪혔습니다. 그 남성이 정도윤 씨의 어깨를 잡는 듯한 동작이 보였고 짧은 대화가 오간 뒤 두 사람은 함께 골목 방향으로 걸어갔습니다. 정도윤 씨가 저항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다만 걸음이 약간 빨랐고 뒤를 한번 돌아보는 장면이 포착되었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비닐봉투는 그대로 들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정도윤 씨의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10분이 지났습니다. 한유진 씨는 차 안에서 계속 기다렸습니다. 처음에는 별 생각이 없었습니다. 편의점에서 아는 사람을 만났거나 담배를 사러 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15분이 지나도 돌아오지 않자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직접 편의점으로 들어갔습니다. 직원에게 남자가 나간 것을 봤는지 물었지만 직원은 10분 넘게 전에 나갔다고만 답했습니다. 한유진 씨는 주변을 둘러봤지만 정도윤 씨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휴대전화로 여러 차례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연결음이 울렸습니다. 하지만 몇 번 더 걸자 전원이 꺼진 상태로 바뀌었습니다.
그녀는 30분을 더 기다렸습니다. 편의점 주변을 서성이며 혹시 나타나지 않을까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인근 골목을 직접 걸어 다니며 찾아봤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골목은 어두웠고 사람 그림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새벽 1시가 넘어서야 그녀는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출동한 경찰은 편의점 CCTV를 확인했습니다. 정도윤 씨가 미지의 남성과 함께 골목으로 사라진 장면이 선명히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골목에는 CCTV가 없었습니다. 주변 건물에도 해당 골목을 비추는 카메라는 없었습니다. 김태훈 형사가 사건을 맡았습니다. 42세의 그는 강력 및 실종 사건을 단연간 담당해온 경험이 있었습니다. 형사는 즉시 주변 상인들과 주민들을 대상으로 목격자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 그 골목을 지나간 사람을 본 사람은 없었습니다. 심야 시간대였고 비가 그친 직후라 거리는 한산했습니다. 대부분의 가게는 이미 문을 닫은 상태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도윤 씨가 맡고 있던 대형 고객 2명이 예정된 상담을 위해 회사를 찾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회사에 연락이 온 것은 그때부터였습니다. 동료들은 정도윤 씨의 휴대전화로 수십 통의 전화를 걸었지만 모두 꺼진 상태였습니다. 그의 책상 위에는 정리된 서류들이 놓여 있었고 컴퓨터는 꺼져 있었습니다. 평소와 다를 바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형사는 정도윤 씨의 휴대전화 기지고 기록을 조회했습니다. 마지막 신호는 편의점 인근에서 밤 11시 25분경 잡혔고 그 이후로는 완전히 꺼진 상태였습니다. 단 10분 사이에 그는 종로 한복판에서 자취를 감추었습니다. 김태훈 형사는 실종자의 직장을 가장 먼저 조사했습니다. 정도윤 씨가 근무하던 자산관리 회사는 종로 중심가에 위치한 중견 금융사였습니다. 건물 외관은 깔끔했고 로비는 넓었습니다. 금융권 특유의 차분한 분위기가 느껴졌습니다. 회사 측은 협조적이었습니다. 인사팀장은 정도윤 씨가 성실하고 능력 있는 직원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최근 500억 원대 고액 자산관리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고 회사 내에서 승진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는 입사한 지 6년이 되었고 그동안 단 한 번도 큰 문제를 일으킨 적이 없었습니다. 고객 평가도 매우 좋았고 팀 내에서도 신뢰받는 인물이었습니다. 하지만 형사가 동료들을 개별적으로 인터뷰하자 조금 다른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한 동료는 최근 고액 고객들이 모두 정도윤 씨에게 집중되면서 팀 내부에 불만이 있었다고 진술했습니다. 특히 대형 프로젝트의 성과 배분 문제로 갈등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프로젝트는 팀 전체가 참여했지만 성과금은 정도윤 씨가 대부분 가져가는 구조였습니다. 다른 동료는 정도윤 씨가 최근 2주간 비공식 외근이 잦아졌다고 말했습니다. 일정표에는 기록되지 않은 외출이 반복되었고 돌아올 때마다 피곤한 표정이었다고 기억했습니다. 점심시간이 지나서 돌아오는 경우도 있었고 오후 내내 자리를 비우는 날도 있었습니다. 형사는 성과 배분 갈등에 주목했습니다. 프로젝트 관련 문서를 검토한 결과 정도윤 씨가 단독으로 성과금을 받게 되어 있었고 이에 대해 2명의 동료가 이의를 제기한 기록이 있었습니다. 그 중 한 명은 38세의 선임 매니저였습니다. 그는 정도윤 씨와 같은 팀에서 5년간 함께 일했습니다. 형사가 그를 불러 조사하자 그는 솔직하게 인정했습니다. 성과 배분에 불만이 있었고 정도윤 씨와 말다툼을 한 적이 있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회사 회의실에서 목소리를 높인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업무상 의견 차이일 뿐이며 개인적인 원한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실종 당일 밤에는 집에서 가족과 함께 있었다고 진술했고 가족들이 이를 증명해 줄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형사는 그의 알리바이를 확인했습니다. 아내와 2 자녀가 모두 같은 진술을 했고 당일 밤 통화 기록과 신용카드 사용 내역도 집 근처에서만 확인되었습니다. 또 다른 동료는 정도윤 씨가 성과 배분 문제로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다고 증언했습니다. 회의 중에 표정이 어두웠고 동료들과의 대화도 줄어들었다고 말했습니다. 회사 내부 갈등은 분명 존재했지만 그것이 실종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는 증거는 찾을 수 없었습니다.
형사는 방향을 바꿔 정도윤 씨의 최근 행적을 추적했습니다. 회사 일정표와 그의 휴대전화 기지국 기록을 대조했습니다. 그리고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실종 전 이틀간 정도윤 씨는 회사 일정표에 없는 장소를 반복적으로 방문하고 있었습니다. 종로구 외곽의 한 골목이었습니다. 회사에서 차로 20분 거리였지만 업무상 방문할 이유가 없는 곳이었습니다. 그곳에 회사 고객이나 거래처도 없었습니다. 형사는 그 골목을 직접 찾아갔습니다. 주택과 소규모 상가가 섞여 있는 평범한 동네였습니다. 낮에는 조용했고 사람들도 많지 않았습니다. 주변 상인들에게 정도윤 씨의 사진을 보여주며 본 적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한 카페 주인이 기억했습니다. 그 남자가 며칠 전 이곳에 왔었다고 했습니다. 혼자 왔고 누군가를 기다리는 듯 했지만 결국 아무도 나타나지 않았다고 기억했습니다. 카페에서 1시간 정도 앉아 있다가 그냥 갔다고 말했습니다. 형사는 정도윤 씨의 지인들에게도 물었습니다. 그가 최근 개인적인 고민이 있었는지, 평소와 다른 모습을 보였는지 확인했습니다. 대학 동기 한 명이 흥미로운 증언을 했습니다. 한 달 전쯤 정도윤 씨와 술을 마셨는데 그가 업무 외적인 고민이 있어 보였다고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는 말하지 않았지만 결혼 준비와 관련된 것 같았다고 기억했습니다. 평소 밝은 성격이었는데 그날은 말수가 적었다고 덧붙였습니다. 형사는 약혼녀 한유진 씨를 다시 불러 조사했습니다. 정도윤 씨가 최근 어떤 곳을 자주 방문했는지 아느냐고 물었습니다. 한유진 씨는 모른다고 답했습니다. 정도윤 씨는 업무상 바빠서 자주 외근을 다녔지만 구체적으로 어디를 가는지 일일이 말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서로 일이 바빠서 매일 연락하지는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형사가 종로 외곽 골목에 대해 물었을 때 한유진 씨는 잠시 표정이 굳었습니다. 하지만 곧 고개를 저으며 그곳에 대해서는 들어본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형사는 그녀의 반응을 주목했습니다. 뭔가 알고 있는 듯 했지만 말하지 않으려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갈등은 분명 존재했지만 누구도 그것이 실종의 이유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김태훈 형사는 정도윤 씨의 차량 이동 경로를 재구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차량에는 간단한 GPS 기록 장치가 있었습니다. 2004년 당시로서는 비교적 최신 기술이었습니다. 회사에서 임원급 이상 직원들의 차량에 설치하던 것이었는데 정도윤 씨도 프로젝트 관리 업무상 필요해서 장착되어 있었습니다. 기록을 분석한 결과 놀라운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실종 이틀 전인 4월 6일과 하루 전인 7일, 정도윤 씨는 종로 외곽의 특정 골목을 반복적으로 방문했습니다. 6일에는 오후 3시경 그곳에 30분간 머물렀고 7일에는 오후 5시경 다시 방문해 1시간가량 체류했습니다. 두 번 모두 회사 업무 시간 중이었지만 일정표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동료들도 그가 어디에 갔는지 몰랐습니다. 형사는 그 골목을 다시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더 세밀하게 주변을 조사했습니다. 골목 안쪽에는 소규모 사무실 건물이 있었고 1층에는 부동산 중개소와 작은 식당이 있었습니다. 2층과 3층에는 작은 사무실들이 입주해 있었습니다. 부동산 중개소 직원에게 정도윤 씨의 사진을 보여주자 그가 기억했습니다. 며칠 전 이 남자가 와서 이 근처 오피스텔에 대해 문의했다고 말했습니다. 형사가 자세히 물었습니다. 직원은 정도윤 씨가 월세 오피스텔을 알아보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가격대는 월 50만 원에서 70만 원 사이였고 방 크기는 크지 않아도 된다고 했다고 기억했습니다. 본인이 쓸 거냐고 물으니 애매하게 답했다고 했습니다. 직원이 계약서 작성을 위해 신분증을 요청했지만 정도윤 씨는 다시 오겠다며 그냥 갔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정보는 새로운 의문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정도윤 씨는 왜 회사 근처도 아니고 집 근처도 아닌 이 골목의 오피스텔을 알아보고 있었을까요? 그는 이미 집이 있었고 회사도 있었습니다. 형사는 정도윤 씨의 금융거래 내역을 조회했습니다. 최근 3개월간의 신용카드 사용 내역과 계좌, 이체 기록을 확인했습니다. 대부분은 일상적인 소비였습니다. 식사, 주유, 편의점 구매, 서점, 카페 등 특별히 이상한 지출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월급은 정기적으로 들어왔고 저축도 꾸준히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눈에 띄는 점이 있었습니다. 3월 중순부터 매주 30만 원씩 현금 인출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매주 금요일 오후였습니다. 총 4회 120만 원이 인출되었습니다. 평소에는 현금을 거의 사용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지출이 카드로 이루어졌습니다. 형사가 한유진 씨에게 이에 대해 물었습니다. 그녀는 결혼 준비 자금으로 쓴 거라고 답했습니다. 예식장 계약금, 예물 구입, 신혼여행 계획 등으로 현금이 필요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형사는 예식장과 예물 가게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정도윤 씨 명의로 된 계약이나 구매 기록은 없었습니다. 한유진 씨 명의로 된 기록도 없었습니다. 예식장 담당자는 두 사람이 상담을 받으러 온 적은 있지만 계약금을 낸 적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120만 원은 어디로 간 것일까요? 형사는 다시 한유진 씨를 불러 추궁했습니다. 그녀는 당황한 기색을 보였습니다.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을 흐렸습니다. 결혼 준비에 필요한 이것저것 비용이 많이 들어서 정확히 어디에 썼는지 모르겠다고 답했습니다. 형사가 계속 압박하자 그녀는 조금씩 진술을 바꿨습니다. 사실 정도윤 씨가 개인적으로 쓴 돈일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자신도 정확히 모른다고 덧붙였습니다. 형사는 그녀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뭔가 숨기고 있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한편 회사 동료 한 명이 추가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정도윤 씨가 최근 업무 외적인 고민으로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점심시간에 혼자 조용한 곳에서 전화 통화하는 모습을 여러 번 봤다고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낮았고 표정이 굳어 있었다고 기억했습니다. 누구와 통화하는지는 들리지 않았지만 편안한 대화는 아닌 것 같았다고 덧붙였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면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형사는 정도윤 씨의 통화 기록을 다시 분석했습니다. 최근 한 달간 가장 자주 통화한 번호는 한유진 씨였습니다. 하지만 그 외에도 특정 번호와 짧은 통화가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통화 시간은 대부분 1분에서 3분 사이였습니다. 그 번호를 역추적한 결과 공중전화로 확인되었습니다. 종로 외곽, 정도윤 씨가 반복적으로 방문했던 그 골목 근처였습니다. 누군가 그곳에서 정도윤 씨에게 전화를 걸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도윤 씨는 그 사람을 만나기 위해 그곳을 찾아갔던 것입니다. 실종 이전부터 그의 일정에는 설명되지 않는 구간이 존재했습니다. 김태훈 형사는 편의점 CCTV 영상을 다시 분석했습니다. 정도윤 씨와 부딪힌 그 남성의 정체를 밝히는 것이 급선무였습니다. 영상을 반복해서 돌려봤지만 그 남성의 얼굴은 명확히 보이지 않았습니다. 모자를 깊이 눌러 쓰고 있었고 고개를 숙인 채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키는 175cm 정도, 체격은 보통이었습니다. 옷차림은 어두운 색 점퍼의 청바지였습니다. 형사는 편의점 직원을 다시 불러 조사했습니다. 혹시 그 남성을 본 적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직원은 확신할 수는 없지만 이 근처에서 본 것 같은 얼굴이라고 말했습니다. 정확히 언제 어디서 봤는지는 기억나지 않지만 낯선 사람은 아닌 것 같다고 덧붙였습니다. 종로 3가 일대를 자주 돌아다니는 사람 같았다고 말했습니다. 형사는 종로 3가 일대 상인들을 대상으로 광범위한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CCTV 캡처 사진을 들고 다니며 이 사람을 아는지 물어봤습니다. 반응은 제각각이었습니다. 어떤 상인은 종로에서 자주 보는 사람 같다고 했고 다른 상인은 처음 보는 얼굴이라고 했습니다. 누구도 확신을 갖고 특정 인물을 지목하지 못했습니다. 주변 유흥업소들도 조사했습니다. 종로 일대는 유흥가가 밀집해 있었고 그 주변에는 폭력 조직과 연관된 사람들이 드나들기도 했습니다. 한 유흥업소 업주가 흥미로운 이야기를 했습니다. 며칠 전 이 근처에서 싸움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누가 누구와 싸웠는지는 모르지만 경찰이 출동했다고 기억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모르지만 주변이 시끄러웠다고 덧붙였습니다. 형사는 당시 출동 기록을 확인했습니다. 4월 5일 밤 10시경 종로 3가 인근 골목에서 폭행 신고가 있었습니다. 출동한 경찰관은 현장에 도착했을 때 이미 당사자들이 모두 떠난 뒤였다고 보고했습니다. 주변에는 깨진 소주병과 혈흔으로 보이는 흔적이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주변 목격자 진술에 따르면 남성 3명이 말다툼을 벌이다 1명이 다른 2명에게 폭행당하는 것처럼 보였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얼굴을 본 사람은 없었고 정확한 정황도 불분명했습니다. 형사는 이 사건과 정도윤 씨 실종이 관련이 있을 가능성을 검토했습니다. 시기적으로 정도윤 씨가 실종되기 3일 전이었습니다. 장소도 편의점에서 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연결고리는 없었습니다. 폭행 사건의 당사자가 누구인지 확인되지 않았고 정도윤 씨와의 관련성을 입증할 증거도 없었습니다. 언론에서는 폭력배 개입설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한밤중 편의점 앞에서 남성과 부딪혀 사라진 자산관리사. 충분히 의심스러운 정황이었습니다. 신문과 방송에서 사건을 크게 다뤘습니다. 하지만 형사는 신중했습니다. 폭력 조직이 개입했다면 흔적이 남기 마련입니다. 협박 전화, 금전 요구, 주변 증언 등. 하지만 그런 흔적은 전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정도윤 씨의 휴대전화에는 수상한 문자 메시지도 없었고 통화 기록에도 이상한 점이 없었습니다. 형사는 다른 가능성도 열어두었습니다. 정도윤 씨가 자발적으로 그 남성을 따라갔을 수도 있습니다. 아는 사람이었거나 급한 용무가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CCTV를 보면 저항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렇다면 왜 약혼녀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을까요? 왜 휴대전화를 끄고 연락을 두절시켰을까요? 그날 밤 골목에 있었던 남자의 정체는 여전히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 형사는 정도윤 씨의 고객 관계를 조사했습니다. 500억 원대 자산을 관리하던 그에게는 10여 명의 고액 고객이 있었습니다. 회사 측은 고객 명단과 거래 내역을 제공했습니다. 형사는 각 고객들에게 연락해 정도윤 씨와의 관계를 확인했습니다. 대부분의 고객들은 정도윤 씨가 성실하고 신뢰할 만한 사람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특별한 문제나 갈등이 있었다는 증언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고객들은 정도윤 씨가 친절하고 꼼꼼했다고 기억했습니다. 하지만 한 고객만은 다른 반응을 보였습니다. 52세 사업가 최 씨였습니다. 그는 정도윤 씨와 대형 계약을 앞두고 있었지만 실종 전날부터 갑자기 연락이 끊겼다고 진술했습니다. 형사가 자세히 물었습니다. 최 씨는 자신이 새로운 투자 상품에 가입하기로 했고 계약서에 서명하기 직전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금액은 10억 원 규모였습니다. 이 상품은 해외 부동산 투자 상품으로 수익률이 높지만 위험도도 있었습니다. 4월 7일 오후 정도윤 씨와 최 씨는 전화 통화를 했고 다음 날인 8일 오전에 만나 계약을 마무리하기로 약속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8일 아침이 되자 정도윤 씨에게 연락이 되지 않았습니다. 최 씨는 회사에 전화를 걸었지만 직원들도 정도윤 씨의 행방을 모른다고 답했습니다. 형사는 이 정보에 주목했습니다. 10억 원 규모의 계약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는데 정도윤 씨는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회사 동료들에게도 이 계약에 대해 물었습니다. 팀장은 그 계약이 정도윤 씨에게 큰 성과가 될 거라고 말했습니다. 성공하면 상당한 성과금을 받을 수 있었다고 덧붙였습니다. 대략 1,000만 원 이상의 성과금이 예상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정도윤 씨는 중요한 계약 직전에 사라진 것일까요? 형사는 최 씨와 정도윤 씨의 통화 기록을 확인했습니다. 4월 7일 오후 3시에 5분간 통화한 기록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마지막이었습니다. 형사가 최 씨에게 그 통화 내용을 물었습니다. 최 씨는 계약 일정을 확인하는 평범한 대화였다고 답했습니다. 정도윤 씨의 목소리나 태도에 특별한 점은 없었다고 기억했습니다. 오히려 밝은 목소리로 내일 뵙겠다고 인사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회사 동료 한 명은 다른 증언을 했습니다. 그날 오후 정도윤 씨가 전화 통화를 마친 뒤 표정이 굳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동료가 무슨 일이냐고 묻자 정도윤 씨는 아무것도 아니라며 자리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뒤로 컴퓨터 화면만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다고 기억했습니다. 점심시간이 지나도 식사를 하러 가지 않았고 동료가 다시 말을 걸었을 때도 대답이 늦었다고 덧붙였습니다. 형사는 의문을 품었습니다. 최 씨는 평범한 대화였다고 했지만 정도윤 씨는 통화 후 심경 변화를 보였습니다. 두 사람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형사는 계약 내용을 자세히 검토했습니다.
최 씨가 가입하려던 투자 상품은 고위험 고수익 상품이었습니다.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지만 수익률이 높았습니다. 회사 규정상 이런 상품을 판매할 때는 고객에게 위험성을 충분히 설명해야 했습니다. 정도윤 씨가 그 절차를 제대로 밟았는지 확인이 필요했습니다. 형사가 회사 측에 관련 문서를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계약이 완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정식 서류는 작성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다만 정도윤 씨의 컴퓨터에서 상품, 설명 자료와 고객 상담 기록이 발견되었습니다. 자료를 검토한 결과 정도윤 씨는 상품의 위험성에 대해 명확히 설명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절차상 문제는 없어 보였습니다. 그렇다면 정도윤 씨는 왜 통화 후 심경 변화를 보인 것일까요? 연락 두절의 시작은 실종보다 하루 먼저였습니다. 김태훈 형사는 약혼녀 한유진 씨에 대해 더 깊이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진술에는 몇 가지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형사는 한유진 씨의 직장인 보험 대리점을 방문했습니다. 대리점 대표와 동료들을 인터뷰했습니다. 대표는 한유진 씨가 3년째 근무 중인 유능한 세일즈 매니저라고 평가했습니다. 실적도 좋고 고객 관리도 철저하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녀는 매달 목표를 달성했고 고객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형사가 최근 그녀가 가입시킨 보험 계약 내역을 요청하자 대표의 표정이 약간 굳었습니다. 며칠 뒤 제공된 자료에서 형사는 중요한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한유진 씨는 실종 일주일 전인 4월 1일 정도윤 씨 명의로 고액 사망보험을 신규 가입시켰습니다. 보험금은 5억 원, 보험료는 월 150만 원으로 상당히 높은 수준이었습니다. 그리고 수익자는 전액 한유진 씨 본인이었습니다. 형사는 즉시 한유진 씨를 소환했습니다. 이 보험에 대해 설명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한유진 씨는 당황하지 않고 차분하게 답했습니다. 결혼을 앞두고 있었기 때문에 재정적 대비 차원에서 가입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정도윤 씨도 동의했고 함께 결정한 사항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요즘은 젊은 부부들이 서로를 위해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습니다. 형사가 보험료 부담이 크지 않느냐고 묻자 그녀는 자신이 부담하기로 했다고 답했습니다. 자신의 수입으로 충분히 낼 수 있는 금액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그녀의 월급은 상당했고 저축도 있었습니다. 형사는 보험 가입 시점에 주목했습니다. 실종 일주일 전, 너무 시기가 가깝지 않느냐고 추궁했습니다. 한유진 씨는 순전히 우연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결혼 준비를 하다가 보험 설계사에게 추천받아 가입한 것뿐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실 몇 달 전부터 고민하다가 그때 결정한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형사가 정도윤 씨가 보험 가입에 대해 주변에 언급한 적이 있는지 확인했습니다. 회사 동료들에게 물어봤지만 아무도 들은 적이 없다고 답했습니다. 정도윤 씨의 가족에게도 물었습니다. 부모님은 보험 가입 사실을 전혀 몰랐다고 진술했습니다. 아들이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오히려 결혼 준비로 돈이 많이 든다며 걱정하는 모습을 봤다고 기억했습니다. 형사는 보험 가입 당시 상황을 재구성하기 위해 보험 설계사를 찾아갔습니다. 설계사는 한유진 씨가 직접 연락해서 상품을 문의했다고 증언했습니다. 정도윤 씨를 위한 보험이라고 했고 고액 사망 보장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고 말했습니다. 설계사가 보험료가 상당히 높은데 괜찮겠느냐고 물었을 때 한유진 씨는 문제없다고 답했다고 기억했습니다. 계약 당일 정도윤 씨도 함께 왔느냐고 물었습니다. 설계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한유진 씨 혼자 왔고 정도윤 씨의 서명은 나중에 받아왔다고 답했습니다. 설계사가 본인 동의가 필요하다고 하자 한유진 씨는 직접 받아서 보내주겠다고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형사는 계약서를 자세히 검토했습니다. 정도윤 씨의 서명이 있었지만 그가 직접 계약 내용을 확인했는지는 확실하지 않았습니다. 보험은 대비였을까? 아니면 우연이 아니었을까? 김태훈 형사는 실종 당일의 동선을 다시 정밀하게 재구성하기 시작했습니다. 한유진 씨의 진술과 각종 기록을 대조하면서 빈틈을 찾아냈습니다. 한유진 씨는 실종 당일 내내 정도윤 씨와 함께 있었다고 진술했습니다. 저녁 6시경 그의 회사 앞에서 만나 함께 식사했고 그 뒤 드라이브를 하다가 밤 11시경 귀가하던
중 편의점에 들렀다고 말했습니다. 형사는 그날의 신용카드 사용 내역을 확인했습니다. 오후 7시 30분 종로구의 한 식당에서 결제 기록이 있었습니다. 금액은 5만 원 정도였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식사한 것은 사실로 확인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동선이 문제였습니다. 한유진 씨는 식사 후 종로 시내를 드라이브했다고 말했습니다. 특별히 어디를 간 것은 아니고 그냥 차를 타고 돌아다녔다고 했습니다. 날씨가 좋아서 잠시 드라이브를 하자고 제안했고 정도윤 씨도 좋다고 했다고 기억했습니다. 형사가 구체적인 경로를 물었지만 그녀는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그저 이곳저곳 돌아다녔을 뿐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정도윤 씨의 휴대전화 기지국 기록은 다른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후 8시 30분경 정도윤 씨의 휴대전화는 종로 외곽에서 신호를 보냈습니다. 바로 그가 최근 반복적으로 방문했던 그 골목 근처였습니다. 신호는 약 40분간 같은 위치에서 잡혔습니다. 오후 9시 10분경에야 다시 이동하기 시작했습니다. 형사는 한유진 씨를 다시 불렀습니다. 오후 8시 30분부터 9시 10분 사이 어디에 있었는지 물었습니다. 한유진 씨는 잠시 당황한 기색을 보였습니다.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고 다시 말했습니다. 그저 차를 타고 이동 중이었을 거라고 덧붙였습니다. 형사가 기지국 기록을 보여주며 압박했습니다. 당신들은 40분간 종로 외곽의 특정 장소에 머물렀다고 말했습니다. 한유진 씨는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한참 뒤에야 입을 열었습니다. 그곳에 잠시 들렀던 것 같다고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왜 갔는지, 무엇을 했는지는 분명히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잠시 차를 세워두고 있었을 뿐이라고 얼버무렸습니다. 정도윤 씨가 잠시 쉬고 가자고 해서 그곳에 멈춰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형사는 계속 추궁했습니다. 정도윤 씨가 그곳을 여러 차례 방문한 사실을 알고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한유진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자신은 몰랐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반응은 석연치 않았습니다. 한편 회사 동료들의 진술도 재검토했습니다. 한 동료는 4월 8일 오후 정도윤 씨가 전화 통화를 하는 모습을 봤다고 증언했습니다. 동료가 지나가다 우연히 들은 말에 따르면 정도윤 씨가 저녁에 만나자는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목소리 톤이 평소와 달리 낮았고 표정이 굳어 있었다고 기억했습니다. 형사가 그 통화가 언제였는지 물었습니다. 동료는 오후 5시쯤이었던 것 같다고 답했습니다. 통화 기록을 확인한 결과 오후 4시 50분에 한유진 씨와 5분간 통화한 기록이 있었습니다. 형사는 한유진 씨에게 그 통화 내용을 물었습니다. 그녀는 저녁 약속을 정한 평범한 대화였다고 답했습니다. 정도윤 씨가 먼저 전화해서 저녁을 같이 먹자고 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동료의 증언과는 다소 차이가 있었습니다. 동료는 정도윤 씨가 불편한 기색을 보였다고 했지만 한유진 씨는 평범한 대화였다고 주장했습니다. 세 사람의 진술은 서로 다른 방향을 가리켰습니다. 진술의 불일치는 기억의 문제일까, 숨기려는 의도일까? 5년이 흘렀습니다. 정도윤 씨의 실종 사건은 미제 사건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수사는 사실상 중단된 상태였고 가족들은 여전히 그의 귀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부모님은 매일 실종자 찾기 단체에 연락했고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병원과 경찰서를 찾아다녔습니다. 김태훈 형사는 다른 사건들로 바빴지만 가끔씩 정도윤 씨 사건 파일을 꺼내 들여다보곤 했습니다. 뭔가 놓친 것이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그해 봄, 정도윤 씨가 근무했던 자산관리 회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보관 기간이 만료된 문서들을 정리하던 중 정도윤 씨와 관련된 서류를 발견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형사는 즉시 회사를 방문했습니다. 담당 직원이 건넨 서류는 보험 계약 변경 기록이었습니다. 정도윤 씨는 2002년에 이미 사망보험에 가입해 있었습니다. 보험금 1억 원 규모의 일반적인 상품이었습니다. 당시 수익자는 부모님이었습니다. 이것은 회사에서 임직원 복지 차원에서 단체로 가입시킨 보험이었습니다. 그런데 2003년 11월 수익자가 부모님에서 한유진 씨로 변경되어 있었습니다. 약혼 직후였습니다. 이것 자체는 이상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2004년 4월 1일
한유진 씨는 이 기존 보험은 그대로 둔 채 새로운 고액 사망보험을 추가로 가입시켰습니다. 형사는 이 기록을 자세히 분석했습니다. 기존 보험의 수익자를 변경한 것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약혼 후 배우자 예정자로 수익자를 바꾸는 것은 흔한 일이었습니다. 문제는 신규 보험이었습니다. 실종 일주일 전에 가입한 5억 원 규모의 고액 보험. 이것이 기존 보험을 확장하는 구조라는 점이 의미심장했습니다. 만약 정도윤 씨가 사망한다면 한유진 씨는 기존 보험 1억 원과 신규 보험 5억 원, 총 6억 원을 받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형사는 보험 전문가와 상담했습니다. 전문가는 이런 구조의 보험 가입이 드물지는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결혼을 앞두고 보장을 강화하려는 사람들이 종종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가입 시기와 금액이 다소 이례적이라고 조심스럽게 의견을 냈습니다. 하지만 가입 시기가 실종 직전이라는 점은 여전히 의심스러웠습니다. 형사는 한유진 씨를 다시 추적했습니다. 5년이 지난 지금 그녀는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조사 결과 한유진 씨는 여전히 같은 보험 대리점에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실종 이후 보험금 청구는 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법적으로 실종 선고를 받으려면 최소 5년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곧 5년이 되는 시점이었습니다. 형사는 그녀를 다시 불러 조사했습니다. 5년 만에 재회였습니다. 한유진 씨는 여전히 차분한 태도를 유지했습니다. 정도윤 씨를 아직도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혹시 어디선가 기억을 잃고 헤매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덧붙였습니다. 형사가 보험에 대해 다시 물었습니다. 그녀는 이전과 똑같은 답변을 반복했습니다. 결혼 준비의 일환이었고 순전히 우연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형사는 새로운 질문을 던졌습니다. 실종 당일 종로 외곽 골목에서 무엇을 했는지 다시 물었습니다. 한유진 씨는 5년 전 일이라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형사는 압박을 강화했습니다. 당신은 그곳에 대해 알고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정도윤 씨가 반복적으로 방문한 장소였다고 말했습니다. 한유진 씨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부인했습니다. 보험 자체보다 그 변경 과정이 더 많은 질문을 남겼습니다. 김태훈 형사는 실종 당일의 동선을 처음부터 다시 재구성하기로 했습니다. 5년이 지났지만 기록은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휴대전화 기지국 기록, 차량 GPS 기록, CCTV 영상, 모든 자료를 다시 펼쳐놓고 시간대별로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한유진 씨는 저녁 식사 후 종로 시내를 드라이브했다고 진술했습니다. 하지만 차량 GPS 기록은 전혀 다른 경로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오후 8시경 차량은 종로 외곽으로 빠져나갔습니다. 정도윤 씨가 반복적으로 방문했던 바로 그 골목이었습니다. 차량은 그곳에서 약 50분간 머물렀습니다. 오후 8시 10분부터 9시까지. 그 뒤 차량은 다시 종로 시내로 돌아왔습니다. 편의점에 도착한 것은 밤 11시 15분경이었습니다. 형사는 타임라인을 정리했습니다. 오후 7시 30분 종로구 식당에서 저녁 식사. 오후 8시 10분 종로 외곽 골목 도착. 오후 9시 골목 출발. 오후 9시 30분 종로 시내 복귀. 오후 11시 15분 편의점 도착. 오후 11시 20분 정도윤 씨 실종. 문제는 오후 8시 10분부터 9시까지의 50분이었습니다. 형사는 그 골목을 다시 방문했습니다. 5년이 지났지만 골목의 모습은 크게 변하지 않았습니다. 주변 주민들에게 다시 물어봤습니다. 2004년 4월 8일 저녁 이 근처에서 이상한 일을 본 적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한 주민이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그날 저녁 골목 안쪽에서 남녀가 말다툼하는 소리를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정확한 시간은 기억나지 않지만 저녁 8시에서 9시 사이였던 것 같다고 했습니다. 형사가 자세히 물었습니다. 주민은 목소리가 높았고 격양되어 있었다고 기억했습니다. 남자 목소리와 여자 목소리가 섞여 있었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무슨 내용인지는 들리지 않았고 얼마나 지속되었는지도 정확히 모른다고 말했습니다. 당시에는 부부 싸움이려니 했다고 기억했습니다. 형사는 이 증언을 토대로 가설을 세웠습니다.
정도윤 씨와 한유진 씨는 실종 당일 저녁 그 골목에서 만남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말다툼이 벌어졌습니다.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형사는 정도윤 씨가 그곳을 자주 찾았던 이유를 다시 생각해 봤습니다. 오피스텔을 알아보고 있었다는 증언, 누군가와 공중전화로 연락을 주고받았다는 기록, 혹시 정도윤 씨는 누군가 다른 사람을 만나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요? 그리고 한유진 씨가 그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하지만 이것은 추측일 뿐 증거가 없었습니다. 형사는 한유진 씨를 다시 소환했습니다. 이번에는 더 구체적인 질문을 준비했습니다. 당신은 4월 8일 저녁 8시경 종로 외곽 골목에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차량 기록이 그것을 증명한다고 말했습니다. 한유진 씨는 더 이상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그곳에 갔던 것은 인정했습니다. 형사가 물었습니다. 왜 갔습니까?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한유진 씨는 한동안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정도윤 씨가 그곳에 가자고 했다고 말했습니다. 할 이야기가 있다고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형사가 무슨 이야기였는지 물었습니다. 한유진 씨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말다툼이 있었다는 것만 인정했습니다. 감정이 격해졌고 서로 목소리를 높였다고 말했습니다. 형사는 계속 압박했습니다. 말다툼 후 어떻게 되었습니까? 왜 그 사실을 처음부터 말하지 않았습니까? 한유진 씨는 두려웠다고 답했습니다. 의심받을까봐 두려웠다고 말했습니다. 실종은 편의점에서 시작된 것이 아닐 수도 있었습니다. 김태훈 형사는 마지막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한유진 씨의 진술과 모든 기록을 종합해 사건을 재구성했습니다. 2004년 4월 8일 저녁 8시 10분경 정도윤 씨와 한유진 씨는 종로 외곽의 골목에 도착했습니다. 정도윤 씨가 먼저 그곳에 가자고 제안했습니다. 차량에서 내린 두 사람은 골목 안쪽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어두운 골목이었고 사람도 거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대화를 나눴습니다. 정도윤 씨는 한유진 씨에게 무언가를 말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는지 한유진 씨는 끝까지 명확히 밝히지 않았습니다. 다만 두 사람 사이의 문제였다고만 말했습니다. 대화는 점점 격해졌습니다. 한유진 씨는 감정적으로 반응했고 정도윤 씨도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평소 차분하던 두 사람이 그렇게 싸운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발적인 충돌이 발생했습니다. 한유진 씨의 최종 진술에 따르면 말다툼 중 정도윤 씨가 그녀를 밀쳤고 그녀도 반사적으로 그를 밀어냈다고 합니다. 정도윤 씨는 뒤로 넘어지며 머리를 골목 바닥에 돌에 부딪혔습니다. 소리가 크게 났습니다. 그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한유진 씨는 공황 상태에 빠졌습니다. 그녀는 정도윤 씨를 흔들어 깨우려 했지만 그는 반응이 없었습니다. 맥박을 짚어봤지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힌 그녀는 판단력을 잃었습니다. 누군가 오기 전에 그곳을 떠나야 한다는 생각만 들었습니다. 그녀는 정도윤 씨를 차량으로 옮겼습니다. 힘이 들었지만 필사적으로 끌고 갔습니다. 그리고 외곽의 한적한 곳으로 이동했습니다. 그곳에 그를 두고 왔다고 진술했습니다. 하지만 정확한 위치는 끝까지 밝히지 않았습니다. 기억나지 않는다고만 반복했습니다. 그 뒤 그녀는 차량을 몰고 종로 시내로 돌아왔습니다. 편의점 앞에 차를 세우고 시간을 끌었습니다. 정도윤 씨가 편의점에 들어갔다가 누군가와 함께 사라진 것처럼 보이게 하려 했습니다. CCTV에 포착된 남성은 실제로 존재했지만 정도윤 씨와는 아무 관련이 없었습니다. 단지 그 시간 그 장소를 지나가던 사람이었을 뿐입니다. 한유진 씨는 그 우연을 이용했습니다. 경찰에 신고할 때 정도윤 씨가 편의점에서 누군가와 함께 사라졌다고 진술했습니다. 자신은 차 안에서 기다리고 있었을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초기 수사는 그 방향으로 진행되었습니다. 폭력배 개입설이 제기되었고 편의점 CCTV에 남성을 찾는 데 집중했습니다. 하지만 그 남성은 사건과 무관했습니다. 진짜 사건은 그보다 몇 시간 전 종로 외곽 골목에서 이미 끝나 있었습니다. 형사는 한유진 씨에게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왜 그날 밤 정도윤 씨는 당신을 그곳으로 데려갔습니까? 무슨 이야기를 하려 했습니까? 한유진 씨는 오랜 침묵 끝에 답했습니다. 정도윤 씨는 결혼을 미루자고 말했다고 합니다.
준비가 안 되어 있다고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형사가 그게 전부냐고 물었습니다. 한유진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무언가 더 있음을 암시했습니다. 결국 정확한 동기는 끝까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우발적 충돌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정도윤 씨가 사망했으며 한유진 씨가 사실을 은폐하려 했다는 것만 확인되었습니다. 한유진 씨는 살인죄가 아닌 과실치사 및 사체 은닉죄로 기소되었습니다. 재판부는 우발적 사고였다는 점을 인정했지만 사후 은폐 행위를 엄중히 판단했습니다. 그녀는 징역 8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정도윤 씨의 시신은 끝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한유진 씨가 밝힌 위치 정보가 불명확했고 5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뒤였기 때문입니다. 수색대가 여러 차례 출동했지만 흔적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의 가족들은 여전히 그를 찾고 있습니다. 정도윤 씨의 실종은 도심 한복판에서 불과 몇 분 사이에 발생한 사건이었습니다. 폭력배 개입설, 회사 동료들과의 갈등, 그리고 약혼녀의 보험 계약까지 여러 단서가 등장했지만 어느 것도 단독으로 사건을 설명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진실은 누군가의 악의가 아니라 두 사람이 마주한 갈등의 순간에서 비롯된 우발적 충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의 선택, 은폐, 회피, 침묵은 사건을 더 깊고 복잡한 미궁으로 만들었습니다. 도심 실종 사건은 항상 기록의 공백과 사람의 기억 사이에서 갈림길을 맞습니다. 그리고 그 공백은 시간이 흐를수록 더 단단하게 굳어집니다. 정도윤 씨는 돌아오지 못했지만 그의 실종이 남긴 질문들은 오늘도 우리 사회의 또 다른 사건들을 비추고 있습니다. 여기는 실종탐사대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어디에서 듣고 계시는지도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여러분의 관심은 잊힌 기록을 다시 이어주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